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너무 좋네요. 어, 저는 제가 올해로, 제가 1991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 20년 동안 저는 직장 생활도 했었고,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이제 회사로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20년이라고 하는 게 짧으면 짧다, 내지는 뭐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그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 만났던 어떤 그 여러분들과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느끼고 배웠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는 성공하는 방법과 실패하는 방법,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제 주관에 따른 이야기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별하게, 뭐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뽀로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예전에 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세요. 그 뽀로로는 2003년에 처음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 만 8년이 지났죠. 만 8살이 지났는데, 그 올해 초부터 많은 어떤 그 언론에서 뽀로로에 대한 그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시고, 덕분에 저도 여러 그 언론과 인터뷰들을 많이 그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언론에서 이렇게 만나면, 아니 다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저한테 항상 질문하는 것들은, 그 뽀로로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뽀로로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뽀로로가 나온 게 2003년인데, 그 뽀로로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만들었었던 사실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망했죠.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잘 아는 건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망할 수 있는지, 그걸 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굉장히 그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면 뽀로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이전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면서 어떻게 많이 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게 애니메이션이라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광고회사에서 광고기획 일을 담당을 했었는데, 광고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뭘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알게 된 게, 뭐 광고도 사실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고 매력적인 직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그게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떤 컨텐츠냐? 뭐 다양한 컨텐츠가 있죠. 지금 뭐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K-팝을 비롯해서 뭐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다양한 컨텐츠가 있지만, 물론 그 분야들도 다들 매력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거기서 제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내지는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몇몇 산업 분야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잘 인식되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보는 그 두 가지 운동화와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하나는 그 나이키 운동화고 하나는 독수리 용제. 독수리 용제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나이키는 미국 브랜드고 사실 독수리 용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지만 둘 다 실제 제작은 한국에서 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이런 그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두 켤레 중에 한 켤레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할 만큼 세계 운동화 산업 내에서 가장 많은 운동화를 공급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 가까운 일본, 유럽 이런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전 세계에서 배급되고 있었는데 그 팔리고 있는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던 운동화 산업을 운영하시던 경영자들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운동화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그거는 한국의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제작 기술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와 결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쉽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무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 힘 있는 브랜드들과 결합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을 제외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예컨대 중국이나 그 좀 더 저개발 국가들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긴 했지만 도저히 한국과는 제작 기술에서 경쟁이 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3달 정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20평대,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의 인건비, 노동력의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서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한국에서 더 이상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제작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었지만 그 애니메이션 산업에서의 주도권은 한국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니죠. 철저하게 한국에 작업을 발주했었던 미국이나 일본,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더 싼 지역들로 이동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 그 제작이 굉장히 취약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생각하기에 만약에 한국이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인받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이 그동안 자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창작을 해본 경험이 없어갖고 기획과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부분을 제가 담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른 분야는 이미 그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 베테랑들이 많았지만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서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왔던 일이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지만 광고, 기획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계속 제안을 해서 결국 애니메이션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첫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이 애니메이션 제목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시는 분 한 분만 대답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네요.
95년에 기획을 시작해서 97년에 KBS ETV를 통해서 방송한 녹색전차 해모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지상파 TV 이외에 케이블 TV,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위성 TV, IPTV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은 KBS, MBC, SBS, EBS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든 그 해모수 시청률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워낙 그 매체 환경이 달라져 갖고 상상할 수 없는 시청률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 시청률이 20% 이상 나왔었고 평균도 한 10% 정도 이상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사업적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제작비에서 한 30% 정도 적자를 봤죠. 그렇지만 저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적인 결과보다도 제가 좀 더 창피하고 자괴감을 느꼈던 것들은 애니메이션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획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제가 생각했었던 일본과 미국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그 의지만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일본, 특히나 일본과의 어떤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알고 두 번째 작품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98년에 방송했었던 레스토르 특수구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시청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해모수의 경우에 2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레스토르는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10% 미만의 그 시청률을 기록했고 사업적인 부분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략 60%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레스토리 해모수보다도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일본과의 기술적인 격차도 상당 부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일본에 수출됐을 때 일본에서 NHK 위성방송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레스토레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적으로는 안 좋았죠. 왜 국내에 그 소위 말하는 날고긴다라고 하는 스태프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작품을 진행을 했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스토리가 그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모수를 통해서는 기술적인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고 레스를 통해서는 스토리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레스토리 방송됐었던 게 2008년이었는데 그 여러분들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2007년 말에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 외환 위기를 맞이했죠. 그리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이미 당시에는 비상경영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사에서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상황은 점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 정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력 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대편하고 비주력 기업은 정리를 해라 라는 거의 지상 명령이 내려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이런 쪽에 소위 빅딜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정리되거나 혹은 매각이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광고회사도 그 당시에 미국계 회사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너가 들어왔을 때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하기를 지금부터 우리 회사는 철저하게 본업인 광고에만 충실하겠다. 더 이상 광고 이외에 영화, 그 당시에 영화도 했었는데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모든 사업으로부터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애니메이션 팀 해체, 애니메이션 팀에 근무하던 전 직원들은 명예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회사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사업적으로는 번번이 실패를 했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게 뭐구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회사를 정리하고 회사를 새롭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아이코닉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그 어떤 그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당시에 그 과감하게 한국 스태프들 이외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태프들까지도 우리 작품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하청 제작을 해줬지 일본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스태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제작을 진행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일본에서도 유명한 매드하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매드하우스의 유명한 감독들, 작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창립 작품이 된 거죠. 수호요정 미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면 한 분도 없나요? 네. 드물드물 계시는군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들이 안 보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수호요정 미셸이 저희 아이코닉스의 정말 창립 작품이면서 폐업 작품이 될 뻔했습니다. 이전에 그 해모수가 30%, 레스토리 60%, 적자가 미셸이 90% 적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제가 회사를 만들기 이전에도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만들고 나서는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회사를 만들었었던 게 2001년, 아직 한국이 IMF 외환 위기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자살행위다라고 만류를 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있게 회사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있나 보다, 내지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라고 했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다라고 했던 분들이 겉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작품을 해놓고서 뭐 때문에 안 좋았는지를 제가 고민을 했던 것처럼 미셸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적으로 안 좋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물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거는 아세요? 아시는군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켓몬스터를 아세요.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중에서 미국은 특히나 강한 게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은 TV용 애니메이션이 강하죠. 근데 그 TV용 애니메이션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대박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 포켓몬스터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그 미국의 타임즈가 매년 12월이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갖고 발표를 합니다. 1999년 올해의 인물이 포켓몬스터의 주인공 피카츄였습니다. 미국 버전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버전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미셸을 만들고 일본 애니메이션 유명한 스태프들까지 해서 자 이런 정도면 충분히 일본하고도 경쟁을 해볼 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주 처참하게 짓밟혔죠. 그리고 나서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만들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그지가 다 돼갖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교훈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저희에게 남아있는 모든 역량들을 모아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뽀로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제가 그 미셸이 포켓몬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우리가 경쟁에서 졌다. 네. 근데 누구와의 경쟁에서 졌느냐? 항상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한 역시 일본 애니메이션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애니메이션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은 매년 200여 개 이상의 새로운 타이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먼저 일본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과한 소수의 작품들이 한국 그리고 그 전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가는 거죠. 문제는 그 중에서 수많이 그 쏟아져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과연 누가 일본 시장에서 위너가 되고 우리와 경쟁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과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기도 하죠. 그거는 그 일본 만화 산업의 영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철저하게 애니메이션을 오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요한 소비 계층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과 어떻게 하면 경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이 만들지 않는 소위 말하는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아용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일본 애니메이션이랑도 경쟁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전략적으로 우리는 일본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일본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 강세였는데 그런 이제 그 새로운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게 핑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람을 캐릭터라는 것보다는 동물을 캐릭터라는 게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많은 동물 중에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는 기왕이면 이전의 애니메이션들이
해외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다루지 않은 동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체크를 하다가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게 펭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핑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만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 60여 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그 모든 나라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펭귄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핑구,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갖고 있는 핑구를 이겨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먼저 핑구와 똑같은 펭귄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지만 핑구와는 다르다라는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핑구는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 펭귄을 주인공 펭귄과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이렇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펭귄을 주인공으로 하지만 가족이 아닌 친구들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자. 그래서 주인공을 펭귄으로 하고 친구들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핑구와는 다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 펭귄의 친구는 펭귄이 아닌 다른 동물들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핑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등신으로 가자. 머리가 큰. 그래서 이등신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귀엽죠. 근데 다들 만들고 나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게 곰이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곰은 이등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상합니다. 앞으로 혹시 캐릭터 디자인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곰은 2등신을 포기를 하고 3등신 캐릭터로 만들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우리는 핑구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이야기, 차별화되는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유아용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대체로 교육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죠. 근데 너무 교육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내용이 너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살짝 오락적인 요소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들은 대체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직업으로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또 애니메이션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 되면 집에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시청을 합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저희 아이들도 바로 쭈르르 와갖고 옆에서 같이 보고 그러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저는 사실 일 때문에 본다라고 핑계를 하지만 제가 좋아서 보니까 제가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주로 짱구도 못 말려 이런 애니메이션들, 그러니까 아이들 정서에는 별로 좋지 않은 애니메이션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짱구가 바지를 반쯤 내리고 엉덩이 춤을 막 추면은 아빠와 4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딸이 동시에 그 장면을 보면서 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살은 그렇다고 하고 1살짜리가 이걸 이해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한 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4살짜리, 심지어는 1살짜리도 개그를 이해할 수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애니메이션은 이전의 애니메이션처럼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되 너무 교육만을 강조하지 말고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그래서 그 오락을 좀 더 강조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뽀로로의 주제가 노는 게 제일 좋아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저희에게는 그 오락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뽀로로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편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뽀로로가 대략 한 150여 개 회사에서 뭐 1000종 이상, 1600여 종에 가까운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은 거의가 판매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됐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EBS에서 방송을 시작하고 불과 2, 3주가 되기 전에 EBS 전체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전체 지상파 TV에서도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유아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왜냐? 국내 캐릭터 업계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 애니메이션들은 가끔 시청률이 잘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은 있었지만 사업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애니메이션들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시기에 뽀로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희는 뽀로로는 사업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문제는 캐릭터 라이센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걸 보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사업, 그게 저희는 출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타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책을 만들고 나니까 저희가 유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찾아갔죠. 출판사에 찾아갔는데 저희 책을 저희가 지금 시청력이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을 갖고서 책을 만들었는데 유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책이 안 팔립니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몇몇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나서 저희가 전략을 바꿔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의 책을 유통을 해서 만약에 적자가 나면 저희가 100%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흑자가 나면 흑자 부분에 일반적인 책을 유통을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익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출판이 유통이 시작됐는데 운이 좋게도 출판도 판매가 시작되고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주요한 어떤 대형 서점들과 온라인 서점들에서 그 유아 부분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과가 좋자 라이센스 업계에서 뽀로로를 보는 어떤 불신이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국내 사업이 성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뽀로로는 국내와 해외에서 지금까지 매년 20% 내지 30% 정도의 매출 신장을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어떤 자화자찬식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망할 수 있느냐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망하는 방법들을 피해갈 수 있는 요령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에 조금씩 가까워졌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어느 한 날 성공한 건 아닙니다. 다들 저희가 이렇게 그 뽀로로가 나오기 전에 다양한 어떤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들처럼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뼈저린 아픔과 실패,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났을 때 그런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조차도 결국은 성공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면 언젠가는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공의 가능성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잠시만요. 네. 네, 여러분 뽀로로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네, 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자화자찬식 스토리긴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체 스토리를 쫙 이렇게 쭉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이제 본인은 뽀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사촌 동생은 아빠보다도 뽀로로를 더 좋아한다고. 도대체 뽀로로가 인기 있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뭘까요? 아마도 그 이전에 유아용 애니메이션들이 보여줬던 것들은 대체로 정말 도덕 교과서 같은 모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사실은 다들 조금씩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캐릭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캐릭터들도 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마도 아이들이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 같아라는 식으로 조금 더 뭐 피부에 와닿는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뽀로로에 주목을 하고 사랑을 받게 된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다움이 그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뽀로로의 인기를 가져왔던. 뽀로로 좀 닮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죠. 뽀로로를 모티브로 하신 것 같으세요. 뽀로로 아버지 같은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청춘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세계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캐릭터를 알리는 너무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최정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